네, 이번엔 긴급진단 순서입니다. 센터장한테 듣는다. 미국의 혼돈의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증시나 미국 증시 방향은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고요. SK증권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대선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미국 대선이죠. 오늘 이제 저녁부터 결전의 날이고, 근데 사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센터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 네. 좀 전망이 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 답을 누구나 다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곤란할 보니까, 수 있죠. 예, 이 정치학 쪽 전공하시는 분들도 또 지난번에 2016년에 네. 대부분 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틀린 경험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전반적인 어떤 그 시대 흐름이 바이든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게 좀 일관되게 그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기존에 요즘 이제 판세를 보면 네. 중요한 게 결국 그 지지자들이 나와서 선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표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 쪽에 좀 더 점수와 무게가 실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화면을 볼 때마다 좀 궁금했던 건데 민주당의 상징적인 동물이 당나귀인가 보죠? 그런가 봐요. 네. 저도. 저 처음 공화당은 약간 코끼리겠죠. 네. 네. 거북이는 아닐 것 같고. 갑자기 저 화면을 보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바이든 후보의 아무래도 여론조사적인 그 결과가 그것을 크게 이제 역전하거나 이변이 발생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건 같긴 한데, 혹여 이게 미국의 그 대선 제도가 워낙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어서 참 어렵더라고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변수들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경합주의 지지율 격차, 우편 투표 이런 이야기들도 좀 쭉 한번 들려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망을 하기 참 어려운 이유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직접 선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식이 11월 올해는 이제 3일로 정해졌습니다만 11월 초에 선거인단을 뽑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찍겠다라고 얘기를 한 선거인단을 뽑는 거죠. 그것도 주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50개 주에서. 그렇습니다. 네. 각각 50개 주 이제 더하기 그 워싱턴이 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면 12월 달이 되죠. 보통은 이제 두 번째 수요일 다음에 월요일이니까 올해로 보면 12월 14일이에요. 그 12월 14일 날 그 선거인단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뭐 워싱턴에 모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각 주에서 아마 선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워싱턴에 모여서 하든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선거를 진행을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당연히 선거인단을 많이 갖고 있는 주에서 그 승자를 독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자 독식 구도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 이기는 주에서도 이기면은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한 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겼는데 그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작고 어떤 주에서는 조금 이겼는데 그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많고 그러면 실제로 전체적인 국민이 원하는 어떤 그 지지율과 선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이 있다. 이제 과거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의 맞습니다. 결과에서 99%의 확률을 뒤집어 버렸다 이런 얘기도 같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개의 이런 좀 특징적 지역들로 나눠지고 그 지역들이 공화당이냐 민주당을 선호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일관되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플로리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펜실베니아 얘기도 나오고, 애리조나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런 데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윙 스테이트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 스윙 스테이트는 항상 보면은
굉장히 이 격차가 작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에도 보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전체 국가로 보면 높은데 그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보면은 어떤 데는 격차가 벌어지지만 어떤 데들은 좀 격차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네. 심지어 최근에는 플로리다 같이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뭐 지지율이 잠시 역전되기도 하고 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결과가 일반적 여론조사 결과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일단 우려감이 하나 있는 거고 게다가 이번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코로나19가 그렇죠. 있었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우편 투표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미국 선거제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있죠. 사전 선거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편 투표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과거 같으면은 뭐 우편 투표보다는 보통 그 선거일 날 당일에 가서 이제 선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이게 이 우편 투표자가 늘어난 거예요. 네. 우편 투표자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냐면 거의 6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은 또 시스템상 등록을 한 사람만이 선거를 할 수 있는데 등록한 사람들이 대략 한 2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중에 6천만 명이면 이게 엄청난 숫자인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늘고 있고. 사전 투표가 지금 뭐 한 1억 명 가까이. 그렇죠. 이제 그 사전 투표에는 사전에 우리처럼 이제 어떤 장소에 나가서 현장 투표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거니까. 근데 이제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많이 삼는 게 이 우편 투표거든요. 네. 우편 투표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우편 투표를 했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투표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손주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거 대신해 주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 대리로 뭐 하면서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편 투표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각 주마다 미국의 주가 50개 있는데 그 주별로 보면 언제까지 도착하는 우편을 네. 이 유효표로 처리해 줄 거냐가 다 주마다 달라요.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데는 이 20일 이후에 도착하는 것도 그렇죠. 저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우편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막상 선거 당일의 결과가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게 격차가 굉장히 좁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 혼란이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만 이렇게 듣자 하면은 거의 서부 개척 시대나 있을 법한 그렇죠. 과거의 그 제도를 네네. 통신이 그때는 발달하지 않았겠지만 네네. 그대로 그냥 쓰는 그 합리적인 미국이라고 하던데 네. 참 이해는 잘 안 가고 이 미국 선거제도 공부하는 것도 저도 별로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워낙 복잡해요. 복잡해요. 네. 네. 최악의 경우는 뭐 1월까지도 이 대선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던데 어떤 네. 경우인지, 이건 또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렇죠. 증시의 영향 같은 예, 거 결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제 각 주에다가 이 결과에 대한 뭐 이거를 이제 개표한 결과를 유효하게 처리하지 못하게끔 막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거를 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그 보고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7천만 명이 우편 투표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죠. 이 해놓은 상태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거의 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소를 해버리면 네. 예,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대법원이든 뭐 각 주의 법원이든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판단했을 때 어떤 데서는 뭐 예를 들면 우편 투표 결과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화면에서 보시듯이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2월 8일 날 선거인단이 확정돼야 되거든요. 시한적으로는. 그러면 선거인단 확정이 안 되면 그 선거인단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선거인단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미국의 제도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1월 달 들어서 하원이 모여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이제 발표를 하고 대통령을 결정을 하는데 네. 그걸 결정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하원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복잡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원도 흥미로운 게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또 대통령을 선거할 때는 주마다 한 표씩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로 봐서는 공화당이 한두 석인가 더 앞설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누구도 잘 모르는 거고, 이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팽팽하게 각 지역별 지지자들이 나눠져 있는 상태고, 또 최근에 보면 인종갈등을 비롯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코로나 때문에도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소요 사태라든지 또는 뭔가 폭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그 내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그 진영 간의 인터넷에 극단적인. 나오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어떤 주에서는 총기 구입이 굉장히 늘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쁜 방향으로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주식시장에 좋을 수가 없겠죠. 과거에 우리 남북 전쟁도 생각해 보면 남부 쪽에서 이 링컨 대통령 된 거를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까지 비화될 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으로서는 지금 모든 게 지금 불투명하고 우려되고 두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격차가 작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마 더 움츠러들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미국 증시나 오늘 뭐 우리 증시, 아시아 쪽 증시 이렇게 보면은 네. 색깔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데 네. 이 결국엔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결론이 나면은 시장이 원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과 동시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네. 기대감. 네, 네. 근데 사실 이 경기 부양책도 보면 대통령이 물론 어떤 큰 역할을 하겠지만 상원, 하원, 이 의회가 또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번 대선과 맞물려 있어서 의회 선거, 의회 쪽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는지. 그 사실 요번에 이 대선과 상원의 3분의 1, 그다음에 하원을 다 이제 가는 선출하게 선거가 돼요. 네. 이제 되고,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블루웨이브라는 표현을 쓰는 그렇습니다. 블루웨이브라고도 하고 또 뭐 클린 스윕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경기 부양책 협상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죠.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의회의 힘이 굉장히 세죠. 네. 예, 뭐 헌법서부터 시작해서 그 정신이 연방들이 만들어질 때 그 연방 의회라는 게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도록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 좀 나이스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공화당이 예를 들어서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상원에서 반대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공화당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난번처럼 그 코로나가 왔다고 해가지고 소득을 막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건 별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일회적으로 잠깐 좀 좋았다가 또는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계속 실업수당으로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계속 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은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 또 기업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방안으로 재정 정책을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대한 논란들이 좀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뭐 블루웨이브가 나타나면서 좀 재정 적자를 좀 늘리더라도 정책이 빨리 이렇게 돼서 가는 이런 방향이 될 거로 보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상당한 또 내용이 이 또 혼란이 네. 나타날 수 있겠죠. 참 복잡하네요. 자,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네.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 공약 1호로 아마 제 기억에는 네. 코로나 방역 이것을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 파급도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경기를 좀 나쁘게 만들 만한 2차 웨이브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은 3차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웨이브가 시작이 되면서 충격을 받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단지 조금 우리가 그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실 이 처음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가장 문제가 미지의 사태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알지 한 번도 못하는 경험하지 사태. 못하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미지의 사태는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그런 부분 때문에 봉쇄를 하는 건 당연히 경제에 나쁘지만 저는 오히려 해석을 봉쇄를 하게 바이든이 될 경우에 봉쇄를 하게 되면 봉쇄를 하는 만큼의 경제적 충격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재정 정책을 쓰려고 나설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이 협상 과정이 늦어지게 되고 또 뭐 각국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코로나19 자체는 뭐 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리적 충격에 비해서는 네. 경제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겠지만 그거를 대응하는 뭔가의 방법들이 사용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경우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을 할 경우 각 시나리오별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 분석이 제일 핵심 포인트인데 네. 뭐 단기, 중기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관심이 서로 간에 이 안 받아들일 가능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누구라도 확실하게 당선이 되면 저는 다 좋을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들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는 게 결국 안 받아들여서 이게 혼란이 가고 소요 사태로 이런 부분들인데 네. 이게 해소가 된다는 것 때문에 둘 다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이제 가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무게의 중심은 좀 트럼프 쪽에 더 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인 데다가 네. 사실 바이든 후보가 공약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약간 분배 정책에 가깝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 가깝다고 보는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건 좋은 기업들이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는 트럼프 때도 좋다. 단지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저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친환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오 산업 그리고 AI 이런 쪽에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이든 후보가 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주 길게 놓고 보면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집권기에 수익률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네. 단지 분야가 좀 달랐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SK증권 리서치 센터의 최석원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